뭔가 다수가 모여 있어야, 다수가 가는 곳에 가야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시인이요, 여러분. 공룡이나 맹수가 공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보다 목숨을 유지할 확률이 높으려면 모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DNA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겁을 주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뭉치면 죽습니다. (2025년) 첫 하고 만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만다! 네, 2025년에도 여러분들께서는 하고 마실 겁니다. 네. 해내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두 손 꽉 쥐시고 하고 만다 이렇게 한번 가슴을 펴시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가슴을 펴라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펴고 쫙 펴시고 하고 만다. 이게요, 진짜 신약 개발하시는 그런 회사의 대표님과 좀 대화를 나누게 됐었는데, 그 신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그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약을 A군의 환자들에게 이것은 뭐 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런 약입니다라고 주고, 그다음 B군에게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라고 하고 비타민 C 뭐 이런 걸 준대요.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신약으로 인정을 받는데, 예를 들면 여기 신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25% 정도가 개선이 된대요. 근데 이 비타민 C를 복용하신 분들이 15%나 개선이 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고 믿어야,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글쓰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뭐 또 어떤 혼자서 뭘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많이 가는 곳 이런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내가 나는 뭐 이러시고 자기 스스로 안 믿으면 이미 그 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이게 정말 효과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냥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린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를 하다 보면 믿어지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하고 만다 이런 것처럼 그냥 일단은 한번 외쳐보시고, 뭔가 이렇게 의심, 불안 이런 게 자신에 대한 의심이 스물스물 솟아나면 일단은 하고 만다. 그래, 왜 나라고 못하겠냐 이러면서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면, 그러면서 책을 읽는 게 저는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정말 100%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냥 뭐 그렇다더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뭐 저희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 오래전부터 증명됐고, 그런 연구 결과들도 너무나 많고요. 오늘 책 무슨 책인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책 속에 딱 이 한 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제가 생각이 났는데, 스스로 인정하는 패배보다 더한 패배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패배를 남이 나를 패배시키고 굴복시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패배를 인정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스스로 인정하는 패배보다 더한 패배는 없다라고 이 책에서 오늘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만다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하고 만다. 오늘 첫 번째는 그래, 나도 책 한번 써보자. 나도 책 쓰고 만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 저자가 1시간 만에 썼답니다. 이 책을. 맞아요. 1시간 만에 썼는데, 이 1913년 이때에도 4천만 부가 판매됐고,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 1억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1시간 만에 쓴 책. 1시간 만에 쓴 책이 여러분 1억 부가 팔리면 아드님,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이 만약에 고정이 답했다 1억 부 팔리잖아요. 제가 10% 인수해 봤거든요. 그럼 저는 1680억이 생기는 거예요. 1680억. 10%만 가지는데 1시간 동안 책을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 책 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책 쓰기는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렵다, 또는 뭐 예를 들면 고전은 지루하다, 이런 모든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이번 책에 저는 책 내용도 책 내용이지만 나는 작가로서 약간 약오르기도 하고
1시간 만에 이 책을 썼는데 4천만 부. 그 당시에 1913년인가에 4천만 부가 팔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이 1억 부가 넘게 판매된 그런 책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저자가 자기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네. 갑자기 영감을 얻어서 이 책을 맞아요.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고 만다 시청하시는 이런 것처럼 독서도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하고 있으시다 보면요. 여러분 임계점이 그때 돌파된다는 게 저는 제가 제 책에 문득을 경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 촉을 항상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도 뭐 식사 중에 본인의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네. 본인의 아들이 아버지 정말 쿠바 가르시아 장군보다 오히려 로안 대위가 정말 영웅 아닙니까? 이러면서 네. 그 하는 아들의 얘기에 이거를 지금 이 힘든 이 미국의 이 그렇죠. 때에 예. 정말 전 국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하고 문득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그 전에 사실 독서와 준비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절대 이렇게 문득이 안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네. 고명환 작가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추천을 받고 저도 이번에 이제 읽게 됐고요. 예, 엘버트 허버드의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은 정말 얇아요. 여기 보시겠지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정도도 얇은데 네. 이게 사실은 본문이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뒤에 해설이 반 이상이고요.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실 이 책 중에서도 요만큼입니다. 저는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가끔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럴 때 한 번씩 읽습니다. 네, 네. 그냥 화장실 들고 가면 후루룩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뭔가 내가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 뭔가 지치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책이에요. 네. 끝입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이라는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쿠바에 있는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뭐 연락처도 없고요. 그 당시에 무전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 그냥 그 대통령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 편지를 전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바로 군인인데 로안 중이라는 군인입니다. 그 로안 중이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가르시아 장군은 단순히 진짜 가르시아 장군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쓰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미국 상황을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책을 엄청 봤거든요. 이게 뭐 얇기도 하고 금방 보니까요. 그리고 미군에게도 이거를 쫙 뿌렸고요. 미국에서 시대적 배경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898년이요. 이 책 쓰여지기 1년 전입니다. 1898년에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데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했었습니다. 예,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했는데 왜 전쟁을 했냐?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쿠바도 스페인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필리핀, 하와이, 그리고 괌, 푸에르토리코 이런 곳들이 다 식민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책 제목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스페인이 그 당시에 좀 이제 국력이 기울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 문제로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국가를 이게 수습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서부를 개척해 나가고 막 이런 시대와 맞물려서 미국이 점점점 이제 힘을 막 키우고 있었고 스페인은 막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쿠바가 미국 바로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쿠바에 있는 가르시아 장군은 소위 말해서 반군인 겁니다. 스페인 정부에 대항하는 식민지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인 거죠. 그 가르시아 장군에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 스페인을 몰아내고 쿠바를 이제 미국의 영역에 두기 위해서는 이 가르시아 장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쿠바의 저 깊은 밀림 숲속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아무것도 아는 사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쫙 스페인하고 붙습니다. 쿠바에서 싸우고 필리핀에서 싸워요. 네, 이렇게 양쪽에서 싸우다가 이겼죠. 이기고 나서 이제 결과로 미국이 쿠바, 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마지막 하와이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다 스페인 거였는데 미국이 딱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아메리카 북미 대륙에 한정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패권 국가로 떠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그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이제 그런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편지를 보내야 했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임무라는 거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버트 허버드가 자기 아들하고 쿠바와 미국 스페인 전쟁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쟁에서 아버지, 가르시아 장군, 뭐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보다 로안중이가 진짜 최고의 영웅 아닙니까? 편지를 전달한. 예. 그 로안중이는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가지고 그 밀림 이쪽 섬에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3일 만인가 전달하고 반대편 섬으로 심지어 탈출까지 했다고.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제 그러면서 메시지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이런 때일 때, 이런 로안중이 같은 마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에 임하는 자세. 진짜 예를 들면 작전이겠죠. 우리가 양동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군이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쿠바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줘라. 해야 이게 사실 우리가 메가드 장군의 맞아요. 네. 그런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무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거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임무인 거죠. 근데 이 로안중이라는 사람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라고 했더니 그 전에 이제 평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로안중이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하고만다에서 린치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사실 로안중이는 린치핀입니다. 우리가 이런 책들이 사실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린치핀이 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린치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이 로안중이에 대해서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나시면 이 리뷰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면, 자, 그 로안중이에 대한 어떤 문장을 많이 써놓냐면 He did not ask where Garcia is 이랍니다. He didn't ask. 그럼 묻지 않았다. Where Garcia is.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는데요? 제가요, 개그맨 신인 시절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제 그때 자판기 커피가 막 시대예요. 네. 그래서 막 동전을 갖고 다녔는데 커피 심부름을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뽑아다 줄래? 이러면 커피요? 이거 알죠? 제가 한번 커피요 이랬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선배님한테. 너 지금 알아들어놓고 네가 지금 커피요 다시 묻는 거는 네가 하기 싫다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는데 그때의 제 기억이 막 새록새록 솟아오르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마 여러분 자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특히 왜 친한 사람, 가족이 엄마가 뭐 시키면 야 가서 콩나물 좀 사와 이러면 콩나물? 어디 가서 사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세에 대한 건데 여러분 무작정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명령을 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임하는 자세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사실 짧고 이 저자가 그런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저자가 가르시아 장군은 지금은 이제 죽고 없다,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찾아야 할 가르시아 장군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시아 장군을 찾는 것. 네, 여기에서 이 가르시아 장군 대신에 이뤄야 할 목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목표, 목적, 이걸 찾는 것, 가르시아 대신에 내 삶의 목표, 목적으로 치환하시면 가르시아 장군을 찾는 것, 내 삶의 목적, 목표를 찾는 것, 이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보통은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라, 나도 찾아야 한다는 걸 이제 듣고 아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요, 저 혼자요? 그렇죠. 왜 제가
그리고 지금 꼭 찾아야 돼요? 아니면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는데요? 네. 가르시아 장군이 누구예요, 일단? 예, 그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의 목표나 목적이나 이런 게 뭔지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무조건 지금 해야 되나? 아직 지금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나? 그걸 한다고 해서 진짜 내 인생이 달라지나? 그렇게 하면 내가 돈 더 잘 버나? 내가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나? 스스로 이런 엄청나게 많은 디펜스들을 내가 나한테 디펜스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이 됐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로안 중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서 이 대통령의 편지를 전달해라 라고 했을 때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정말 허접하고 그 금방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통통배 같은 거 작은 배 하나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쿠바의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전달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탈출하고 이걸 해낸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영웅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로안이 아닌가 이런 얘기와 더불어 각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만의 나만의 가르시아 장군을 찾을 필요가 있다. 찾아야 한다. 라는 내용에 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맨 뒤에 보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놓으면서 패기 있는 한 사람이 조직을 빛낸다 이러면서 중간에 보면 혼자서 도전할 줄 아는 패기 있는 정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를 좀 읽는 게 저도 요즘 이게 재밌고 좋은 게 원리가 이해가 되면서 틀을 깰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다수가 모여 있어야 다수가 가는 곳에 가야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몸의 DNA가 여러분 그게 왜 생긴 거냐면 원시인이요 여러분 공룡이나 맹수가 공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보다 목숨을 유지할 확률이 높으려면 모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DNA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겁을 주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뭉치면 죽습니다. 왜냐면 뭉치면 거기는 경쟁하는 곳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경쟁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반이 땄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많은 곳에 자꾸 우리가 남들도 이 자격증 딴데 이게 유행이래 이게 돈 잘 번대 이러면서 거기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로 안 가면 불안해. 그렇죠. 이해합니다. 예. 불안하죠. 너는 왜 안 하고 있어? 나도 왠지 그거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예.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읽으시면 아 그래 패기 있게 혼자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와 이런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아 원시 시대에 이런 DNA가 나로 하여금 홀로 서기를 하는 거를 두려움을 주는구나. 이런 게 이제 합쳐지면서 그래 뭉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기꺼이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내가 조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 책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건데 패기 있는 한 사람이 조직을 빛낸다. 여기 로안 중위 같은 사람인데 혼자서 해내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토를 다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말한 커피요 이것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여러 사람이 다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나의 확실한 생각과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 나는 여기 우리가요 100명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99명이 저쪽으로 확 이동하면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거의 없을 겁니다. 99명이 저쪽으로 다 뛰어가면 뛰어가죠.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면서 제가 교통사고 나고 제가 이제 그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34년을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그게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힘은 저는 이런 책들을 읽어야 맞아요.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 로안 중위가 이런 거죠. 본인의 눈에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본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사유의 시선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를 하면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를 알게 되기 때문에 불안한다는 거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근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책을 읽으면 사유의 시선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런 게 합쳐졌을 때 용기가 생기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어떤 신념, 용기, 자신감,
확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어쨌든 핵심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책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가성비 있고요. 사실 이거 9장인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맞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뒷부분에 이제 해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근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부족하다. 여러분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 근데 이 해설을 해주신 이 또 다른 저자가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원하는 사람? 뭐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로한종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혼자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혼자 있는다? 이거는 뭐 며칠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유해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좋은데 제 주변에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잖아요. 뭔가 우리가 했을 때 이번에 뭐 어디 운동회에서 뭘 해야 되는데 게임하고 놀려면 뭐 그려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거 누가 잘 그려? 이러면서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인정받고 그럴 때에 또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그 가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혼자서 성공해 지위 높아지고 돈 많다고 있어봐야 그거는 사실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기 서브 저자 해설자가 뭔가 부족하다.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쓰임에 있어서 고명 아니야, 하드님이야, 이 일은 그 친구지, 이런 어떤 내가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에서 몇 군데 정말 크게 별표를 이렇게 쳐서 오늘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네. 일단은 앞부분에 그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 앞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거는 저 과거에 제가 그랬고요. 어쩌면 지금의 이 영상을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다.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나 실행력은 물론이고 그런 실행력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애초에 기백이나 의지가 존재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 부탁받은 일에 흔쾌하고 기분 좋게 네, 잘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찾기는 너무도 쉽다. 네, 1899년에도 19세기 말에도 이런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고 지금 2025년이 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도덕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도덕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듯이 이런 사람들도 배려받아 위로받아 마땅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위로를 할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무 시간이 지나서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따스한 눈길 한 번쯤은 건네야 하지 않는가? 왜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세상은 지금 급격히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과 같다. 이들은 이길 확률이 아주 희박한 싸움에 임해 전력을 다한 끝에 자신이 바라는 위치에 간신히 다가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이들은 이길 확률이 아주 희박한 싸움에 임해 바라는 위치에 간신히 선 사람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길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길 확률이 아주 희박한데 이 확률이란 말에 주목을 하거든요. 뭘 할 때 보통 저희가 확률을 생각하면 뭘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내가 지금 이 삶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퀀텀 점프를 한다거나 경제력이나 커리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갖고 싶다면 안 해본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봤는데 그걸 내가 잘할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면 무조건 낮습니다. 10%면 많은 걸 거예요. 진짜 뭐 5%, 3%, 2% 확률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확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확률은 숫자잖아요. 몇 퍼센트 이거잖아요. 이 확률이 아니라 저는 중요한 건 가능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1%가 있어도 가능한 거고요. 99%여도 가능한 거죠. 똑같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 중요한 건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진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 저와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으로 그 가능성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숫자, 확률 몇 %에 집중하면 거의 대부분 웬만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예,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뭐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좋은 직업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네. 성공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 경제적이든 커리어적이든. 모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모두 다 좋은 학교, 뭐 명문대 나오면 모두 다 성공하고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똑똑해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 저거 하면 저건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저건 안 되고 저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지금은 레드오션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확률을 따져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저거를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확률, 그 숫자 %를 보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확신을 하고 내 잠재력을 믿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생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로만 따진다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똑똑한 사람들 다 성공해야죠. 예. 그렇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모든 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숫자로 계산해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게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네. 좀 항상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박명수 선배님이 네. 제가 신인 개그맨 97년, 98년 그때 이제 들어갔을 때 네. 우리 코미디언실에서 컴퓨터를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486 그렇죠. DX2인가 뭐 모뎀 지지지지지 그 네. 시절이에요. 천리안 하이텔 라우누리.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컴퓨터가 집에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식 하시는 선배님들이 뭐 천리안 나우누리 그 주식창에 들어가서 뭐 종목 불러주면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지금 얼마입니다라고 내가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좀 얼리 버드였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어느 날 박명수 선배님이 예. 자기 집에 좀 가재요. 별로 친하지도 않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이 이제 가자고 하니까 와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컴퓨터에다 뭘 좀 깔아달래요, 프로그램을. 네. 그래갖고 거기다가 깔아줬어요. 그래서 깔아주면서 선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곡을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작곡. 네. 그때 그 작곡하는 프로그램을 왜 선배님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확률이나 선입관 이런 거예요. 아니 개그맨인데 갑자기 작곡 그 내가 선배님 무슨 작곡 배우셨습니까? 아니 난 고졸인데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얘기하시니까 제가 깔아주면서도 깔아주고 그래 형 선배님 이거 뭐 하시려고? 작곡해 보려고. 아 그래요?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내가 깔아주고 돌아왔지만 돌아오면서 진짜 제 혼자 그랬어요. 아니 사실 바보 아닌가. 아니 작곡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작곡해가지고 그게 잘 되면 그러면 작곡가 나오고 작곡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뭐 다 굶어 죽으라. 그때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거 깔아주고 한 6개월 뒤인가 그 바다의 왕자 앨범이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작곡을 본인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 근데 하고 싶으니까 그 미디 찍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게 있다더라.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나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좋아하는 옛날에 막 유로 댄스, 모던 토킹 막 이러면 이런 거 막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하대님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실 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자꾸 프레임에 가두고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좀 과소평가하게 우리는 자꾸 과소평가를 해요. 몸을 낮추고. 네, 그래야 되고 너 그 지조 있는 선비란 기뻐도 슬퍼도 뭐 의견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그맨 후배들도 보면 뭐가 생각이 났는데도 이거 재미없을 거야. 스스로 이렇게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이 뭐 박명수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사람만 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확률로 계산해서 이거는 안 돼. 이런 시대는 사실 1980, 90년대에는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근데 2000년 넘어오면서는 모든 확률이 저는 지금 뭐 만류인력 법칙 뭐 상대성 이런 것도 다 깨지고 있는 판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만다도 그렇고 우리가 책을 읽자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첫 번째가 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거를 좀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박웅현 작가님의 그 오래된 책이죠. 책 제목을 책은 도끼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 정말 과격한 제목이다 그랬는데 요즘 너무 그 책 제목을 잘 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작게 만드는 이게 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박웅현 작가님이 아마 책은 도끼다. 그 정도로 세게 깨야 하는데 여러분 깨집니다. 깨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쩌면 제가 개그맨으로서 책을 안 읽었다면 아마 계속 지금도 아마 끌려다니는 어떤 그 방송국에 저 좀 출연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끌려다니는 그 길밖에 몰랐고 저 스스로도 내가 작가가 된다, 내가 강사가 된다, 내가 무슨 요식업 브랜드를 만든다 이런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텐데 아마 그런 박명수 선배님의 그런 충격,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게 제가 제 스스로 저를 가두고 있었던 프레임을 정말 도끼가 돼서 깨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래서 깨어나서 작년에 진짜 올해 작가상도 받고 이거는 제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은 정말 깨트려 보시는 제가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 가슴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된다는 맞습니다. 거. 네. 요 방금 고명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네. 제가 왕별을 이렇게 쳐서 온 부분인데 네. 어디죠? 48페이지입니다.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뭐 여기까지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품어야 할 이 각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 기계와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각오다. 네. 예, 여기서 기계와 열정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계란 앞서도 말했듯 가슴을 활짝 펴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 사이에 좀 있어 보이려고 그때는 한강 작가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책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냥 책에서 보고 말하고 다녔던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한강 작가님의 자작시 그 어깨뼈라는 그 네. 시가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학점 관리도 안 되던 그 대학생 때 놀러 다니면서 그때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한강 작가님의 어깨뼈라는 시입니다. 자작시인데요. 네.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정신적인 곳이 어디냐고 누군가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어깨라고 대답했어. 쓸쓸한 사람은 어깨만 보면 알 수 있잖아. 긴장하면 딱딱하게 굳고 두려우면 움츠러들고 당당할 때면 활짝 넓어지는 게 어깨지 라는 시예요. 네.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다니지 마라. 어깨, 가슴을 활짝 펴는 일. 그게 바로 기계다라고 하거든요. 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인데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나옵니다. 열정은 그럼 뭐냐? 아까 기계와 열정이잖아요. 열정은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 요즘에 제가 너무 공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말을 속으로 항상 해보십시오. 하지만 어차피 주어진 일이라면 그래 어쩔 수 없잖아. 한번 해보는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열정, 에너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이라면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네네. 근데 요즘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나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지금. 나중에 지나고 보셨을 때 작가님에게 걸어졌던 과거의 일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안 좋은 나쁜 일, 네, 그럼요. 이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뭐 있었겠지만 네. 지나고 보면 다 필요했잖아요. 그 네, 일들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맞습니다. 고 작가님을 네.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한테 일어난 일이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준 일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최악의 불행, 그리고 나는 재물운이 없다, 박복하다,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일들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정말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이어서 나에게 네.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분명히 몇 년 뒤에 나에게 엄청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기계와 열정을 가지고 가슴을 활짝 펴고 그렇게 다니시기를, 이 메시지를 꼭 저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그 스탠포드 졸업연설 보면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커넥팅 더 다츠예요. 그러니까 선들의 연결이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단편적으로 그 시간에는 안 좋은 일이다, 고통이다, 시련이다 이렇지만 그 일들이 결국은 내 인생에, 어릴 때 우리 왜 점 번호 따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하면 연결하고 딱 보면 갑자기 그림이 그려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커넥팅 더 더츠라는 얘기가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본인도 입양됐고 자퇴했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심지어 쫓겨나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점점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연결돼서 자기의 삶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쪽만 그려서는 안 되고, 좋은 쪽만 있다고 거기만 신나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통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나의 그 선이거든요. 특히 거기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진하게 오히려 그어야 돼요. 거기를 도망가지 마시고 그러면 내 삶의 그림이 이렇게 확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런 고통의 시간을, 정말 내가 선을 연결하고 있는 거구나. 결국은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번호까지 연결했을 때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이 쫙 하고 나타납니다. 이거는 특히 고통 시련의 점들을 많이 찍을수록 그 그림이 빨리 완성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시 읽어주셨을 때 네. 야, 정말 이게 그 시의 힘이고 글의 힘이라는 게, 아까 한강 작가님의 어깨뼈 읽어줬잖아요. 네, 네. 짧았지만 네. 우리 앞에 계신 감독님 두 분이 요렇게 계셨거든요. 네. 모니터 하느라고. 네. 근데 그 시 딱 읽어주는 순간에만 갑자기 두 분이 약간 이렇게 시를 듣자마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이거는 진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순간 저 혼자 소름 돋았어요. 하대님이 그 시를 읽어주는데 두 분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잖아. 바로 이렇게 펴지는. 근데 여러분의 그 어깨뼈, 마음의 어깨뼈가 있거든요. 마음의 어깨뼈. 네, 그 마음의 어깨뼈를, 그게 바로 기계이고 열정이고, 그런 것들을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냥 믿어보자 이런다고, 물론 그 마음도 가지고 플러스 독서가 동반이 되면 훨씬 여러분의 마음의 어깨뼈가 단단해져서 굽히고 싶어도 안 굽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니까,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내내 지금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렇죠. 어깨도 펴지면서 네. 저도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요전에 나폴레온 힐 책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온 힐 책을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그 나폴레온 힐이 이 엘버트 허버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가르시아 장군 이거 내가 읽었던 책인데 저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 엘버트 허버드,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찾아봤더니 뭐 엘버트 허버드의 인생의 30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이런 책인데, 제가 여기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어요. 만일 오늘 하루를 비참하게 보냈다면 내일 미칠 듯이 행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생각한 게 오늘의 나다. 근데 제가 이걸 읽다가 오늘을 잘 보내야 돼요. 오늘을 비관적이고 오늘을 실망하고 불평만 하고 보냈는데 내일 기적적으로 갑자기 잘 될 확률은, 저자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일한 방법은 로또다 이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로또는 여러분 840만 분의 1이랍니다. 번개 맞을 확률이 53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어떤 기적적인 뭔가가 일어나지 않고, 저는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를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 책을 읽고 하대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계가 생기고 어깨도 펴지고 저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어깨를 펴고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보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근데 오늘을 만약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금 물론 불평불만거리가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 불평불만이 나오더라도 우리의 잠재의식은 거의 잠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평불만 하다가 잠들면 우리의 뇌는 하루 자고 있는 내내 불평불만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도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그래요. 근데 불평불만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화가 났지만 자기 전에 5분 10분은 이런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든가 이런 책들을 정말 5분만이라도 읽고 주무시면 저는 그게 오늘 하루를 비참하게 보내지 않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낸 거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 마지막 순간 5분 10분에 하루 종일 핸드폰 보셨어도 괜찮아. 마지막 5분 10분은 이런 책 몇 페이지 읽으면서 내가 그래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낸 거잖아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지같이 보냈어? 근데 내일 왕 같은 하루가 올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는 여러분 하고 만다를 보셨기 때문에 내일 기대하셔도 됩니다. 내일 기대하세요. 네, 너무 공감되고 오늘 작가님께서 또 명언을 만들어내셨네요. 마음의 어깨뼈. 저 단어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2023년에 제가 삼성동에서 9차례 오프라인으로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몇백 분이 이렇게 객석에 앉아 있으면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매번 하는데도 긴장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거울을 보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오늘을 하루를 그지같이 보냈는데 내일 갑자기 왕 같은 하루가 펼쳐질 가능성은 없다. 저도 제 스스로 저를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큰 존재, 내가 엄청나게 크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웅장하고 기계 있고 그런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 나는 큰 존재다 엄청나게 그렇게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하게 되는 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펴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깨를 이렇게 펴고 딱 제 두 눈을 거울로 응시하고 그리고 딱 들어가곤 했거든요 항상. 근데 정말 그게 저에게 있어서 도움이 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폴레옹 힐이 항상 하잖아요. 생각을 왕처럼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어떤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현재 내 능력이 뭐 쭈구리 같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간에 생각은 왕처럼 해라.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또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일은 무리야 라는 말을 쉽게 하고 난다. 쉽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속에 그리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언제든 실현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정말 저는 공감이 됐던 게 사람은 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예를 들면 내가 날아서 저 달까지 날아서 가겠다. 아니면 내가 수영을 해서 미국까지 태평양을 횡단해서 미국까지 가겠다. 이런 상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진짜 아예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없대요. 뇌과학적으로. 진짜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상은 진지하게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그걸 이미 이룬 그 느낌을 느끼는 거거든요. 가슴 벅차고 기쁜 그 느낌을 느끼는 건데 그게 그런 불가능한 일들은 롯데타워를 뭐 이렇게 막 내가 막 이렇게 해서 꼭 올라가겠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주변에 그런데 정말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을 쉽게 하거든요. 그거 안 돼. 그거 레드오션이야. 그거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을 진짜 또 꼭 기억해 주셨으면 2025년을 시작함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고 싶으시든 생각을 왕처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면 진리를 깨닫는다. 전 이게 아까 생각을 왕처럼 해라 하면 이렇게 되죠, 자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절에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힘들어 있을 때 사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명절 포비아 뭐 공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어차피 만나야 된다면 당당하게 한번 이렇게 펴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답도 본인 스스로 한번 준비해 보시고 그렇게
펴고 또 맞닥뜨리고 친척분한테 맞아요. 당당하게 대답하시고 이러고 나면 그게 또 해결됩니다. 근데 그냥 피해 다니기 시작하면 또 계속 그 사이클이 힘들어지는 사이클이 연속이 되니까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대답하고 나도 내 스스로가 당당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 그런 준비에 있어서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읽으면서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명절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말을 하는 책들마다 그렇죠. 네. 다 똑같은 말을 네, 하는 네, 그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진짜 네. 왜 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네. 그 부분이 저는 요새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한 시점만의 결과만을 놓고 성공을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써져 있어요. 네. 이 문장이 정말 나폴레옹 힐도 이렇게 말하고 제임스 알렌도 이렇게 말하고 엘버트 허버트도 이렇게 말하고 다 이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 2025년이 막 시작된 1월 명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단순하게 지금 시점의 결과만을 놓고 네. 실패다. 그렇죠. 망했다.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나한테만 왜? 딴 사람들은 다 쉽게만 잘 가는데 나는 네. 왜? 이렇게 판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진짜 말씀드리면요. 가치 판단을 빼세요, 여러분. 가치 판단은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거 두 개 다 나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네. 거거든요. 그냥 일입니다. 그냥 일. 나한테 벌어진 일. 이게 팩트죠. 네.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나한테 벌어진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그지 같은 일, 나쁜 일, 다 이거 가치 판단입니다. 그 가치 판단은 아예 하지 말면서 살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 가치 판단은 시점을 조금 나중에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정말 나쁜 일이었는지, 그게 정말 좋은 일, 진짜 좋은 일이었는지, 그거는 그때 하시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을 한 시점의 결과만을 놓고 성공을 논하지 마시고요. 가치 판단을 빼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신에 요즘에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외는 말인데 제가 정말 속으로 하루에도 뭐 쓰고 말하고 저 요즘에 100번 쓰기 또 하고 있거든요. 100일간 100번 쓰기 네.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66일째인데요, 오늘이. 그 중에서도 제일 도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말을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와도 나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이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괜찮아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뭐 많은 단어들, 마인드셋,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이 말을 속으로 말하는 게 가장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네,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게 해줘요. 그 어떤 일이 와도 나는 힘들지가 않아. 네, 이 말을 한번 속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시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마지막에 하대님께서 난 어떤 일이 와도 힘들지 않아. 네. 저는 똑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불안하고 불안한 미래 뭐 당연히 있었죠. 근데 책을 좀 계속 쭉 읽다 보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해 있는가는 안 보였어요. 예를 들면 뭐 요식업 브랜드를 만드는 CEO, 뭐 작가, 강사 전혀 안 보였는데 그 전에 뭐부터 생기냐면 나는 무조건 잘 된다는 확신이 이 안에서 왕창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같은 느낌이에요. 난 네, 어떤 일이 네. 와도 힘들지 않아. 네. 난 하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느꼈던 느낌이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독서를 쭉 하다 보면 그 힘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없어지죠. 네. 그러다 보면 또 더 책 읽고 뭔가 열정 이런 게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조금 불안하고 이런 게 있으시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하고만다 쭉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 권씩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책들을 좀 꾸준히 읽어주시면 일단은 먼저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맞아요. 네. 그런 순간이 오면 또 그렇게 또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게 그런 힘이 생길 때까지 우리 또 하고만다 당연히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에너지로 매달 우리 만납시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포기라는 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아까 이 저자도 책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패배보다 더한 패배는 없다. 네.
사실 스스로 인정하는 패배가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작가님만의 북극성이 있으실 거고, 네네네. 그걸 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막 있을 거잖아요. 도처에. 네네. 포기하실 건가요, 진짜? 저는 아니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자체가 네. 진짜 저는 나폴레옹이 왜 그런 말 하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불가능이란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이런 것처럼 저는 포기할까 말까 이런 고민 자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단어잖아요. 포기는 이제 없어졌어 그냥. 네. 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알겠어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뭐 힘들다는 느낌도 없어요 이제. 저는 계속 어떤 고난 역경이 저도 찾아오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질문으로 딱 만들어서 무조건 그냥 책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그래서 양자역학을 믿어요. 관찰되거든요, 결국. 나에 대한 해답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질문을 딱 만들어 놓고, 아, 이번에 예를 들면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공장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쫙 다니다 보면 정말 그 공장 경제 경영 이런 쪽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시라든가 유화 관련된 미술사 이런 데서 뭐가 탁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해결책만 해도 저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됐으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포기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저 역시도 저의 생각의 이 바운더리에 이 울타리 안에 포기라는 걸 고려를 하는 게 없어요. 네네. 물론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 경로 변경, 아 이건 아니구나 깨닫고 다시 방향을 틀고 이런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 북극성을 향해서 제가 가는 그거는 포기라는 게 아예 없고 네.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네, 진짜. 네. 네. 그게 유일하게 제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저는. 네. 네, 절대로 포기 안 하고 그리고 약간 양자역학 말씀을 해주셨지만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자체가 없는 게요.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주가 됐다고 그게 정설이잖아요. 지금 과학계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 빅뱅 이론이 맞냐 틀리냐 이거 갖다가도 지금은 새로운 이론 뭐 촉근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게 깨지냐 마냐 정말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한 진리라고 우주는 당연히 빅뱅으로 해서 한 점이었다가 빡 폭발하면서 우주가 됐지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이렇게 믿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게 그 누구도 사실은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정설일 뿐이지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할 뿐이지 우주가 진짜로 팽창됐는지 검증할 수도 없고 그걸 실험해 볼 수도 없고 구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어떤 물이 파동을 이렇게 치면서 파도같이 물결이 이렇게 일어요. 파동이죠. 근데 갑자기 그게 분명히 파동인데 여러분이 딱 바라본 순간 그 물이 슉 해서 공처럼 단단한 공처럼 돼가지고 입자가 돼서 막 날아갑니다. 단단한 공이 돼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말씀드린 게 양자역학에서는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거시세계와는 실제로 우리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지만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이 미시세계. 그렇죠. 우리가 차마 다 볼 수 없는 이 작은 원자 단위의 그 작은 세상. 그것도 현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 눈으로. 네. 예. 현실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예. 거시, 우주로 끝까지 제일 큰 걸 한번 생각해 봤고요. 가장 작은 거, 이 미시세계, 양자역학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봐도 그럼 뭐가 맞는 거지? 뭐가 현실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못해, 어렵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진짜인가?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양자역학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양자역학은 딱 두 가지예요. 중첩돼 있다, 관찰을 한다. 중첩돼 있다는 건 뭐냐면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연봉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20억짜리, 100억짜리가 중첩돼 있는데 내가 관찰해버리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러면서 양자역학 하면 죽어있는 고양이도 있고 살아있는 고양이도 있고 병든 고양이도 있는데 내가 뚜껑을 여는 순간 관찰되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래 개그맨으로서 유재석 같은 최고의 개그맨들만 관찰하려고 살았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메밀국수 브랜드를 만든 사장 고명환이 관찰됐고 그 다음에 또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소설은 못 써도 자기계발서는 쓸 수 있겠는데 이런 게 관찰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을 양자역학으로 비유해보면.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쓰는 고명환이 관찰되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나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주인공 하고 싶었는데 그게 꼭 연예인으로만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강사도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구나. 그게 관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실은 다 중첩돼 있습니다. 아까 하대님이 얘기하신 여러분이 상상했던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난 뭐 500억 건물주가 되고 싶다, 뭐 그런 공상망상이 아니라면 정말 상상하신 거는 다 중첩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관찰해서 내가 세상에 꺼내겠느냐? 그 관찰하는 능력이 바로 책을 읽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인문고전 철학의 마지막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관찰돼요. 근데 그게 또 말씀드리면 올해의 작가상 받은 고명한 트로피를 들고 있는 내가 관찰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넛지라 그래죠. 살짝 찔리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소설 시는 못 쓰더라도 내가 자기계발서를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계발서는 쓸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오는 게 여러분 이미 관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 안에 모든 가능성이 중첩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확 관찰해내서 이 세상으로 끄집어내겠다. 이게 저는 양재하게 답니다. 제가 이해하는. 매년 연말에 외국에 보면은 뭐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 중에 옥스퍼드 사전은 아니었고 다른 그런 사전이었는데 거기에서 2024년 단어 5가지인가요? 거기 뽑았는데 거기에 매니페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2024년의 단어라는 거죠. 그 매니페스트가 소위 말해서 시각화 또는 현실화 같은 겁니다. 이게 심지어 그 권위 있는 그 사전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라는 거죠. 매니페스트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상상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이게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훨씬 많지만 영미권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될 만큼 성공한 기업가들, 작가들, 셀럽들이 언급을 하고 그래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만큼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고명환 작가님 저희 둘이 올 한 해도 하고만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고 버전의 여러분이 실제로 매니페스트 될 수 있게 현실화될 수 있게 저희가 책들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들을 통해서 올 한 해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만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성공한 모습, 어깨를 편 모습 이런 게 벌써 우리 두 사람 눈에 관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를 쫙 펴시고 그 관찰된 모습으로 또 올 1년 좀 움츠러드실 때쯤 되면 우리가 또 나타납니다. 네, 매달 우리가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믿으시고 1년 또 12권의 책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2025년 완성하고 만다 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둘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또 저희 하고만다를 외치면서 클로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저희 모두 하고만다! 지금 이제 경기도 어려워지고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갔다고 하고 다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근데 진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뭐 이런 책이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진짜 천재성이 있고 내 안에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왜냐면 천재 나를 발견하면 그러면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죠? 우와 천재인 내가 이 안에 있다니 그러면 나를 믿을 텐데 그게 뭔가 분위기가 좋고 적당히 잘 살고 그런 때에는 절대 이 천재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8번째 하고만다인데 매달 이렇게 뵙잖아요. 그러면 저희 둘 다 한 번도 이번 달은 그래도 조금 릴렉스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저희 둘 다. 와, 나 둘 다 항상 와 진짜 이번 달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우와 막 고개 숙였다 뜨니까 한 달이 지나갔다. 저희 둘 다 지금 8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내죠. 그러면 우리 하고만다 한번 외치고 정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도 우리 하고만다 지금 들어와 계신 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녹화분을 보실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 둘 셋 하고만다! 작가님 오늘의 책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의 책은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와 표지가 똑같은 그렇죠. 랄프 waldo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저희가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이 2025년에 저도 다시 읽으면서 꼭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책이다.
계속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제목으로 진짜 한 몇 시간 며칠을 생각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또 자기 신뢰죠. 나를 내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 또 나를 믿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나를 믿을 수 있으려면, 나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또 나를 신뢰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등등 랄프 월도 에머슨이 던지는 책은 분량은 많지 않아요. 뒤에 이 책도 우리가 가진 책이 뒤에 해설이 있고 해서 한 146쪽 뭐 이 정도인데 엄청 오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책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굉장히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네. 하대님이랑 저랑 또 네. 각자 느낀 점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말 대문호라고 한다면 랄프 월도 에머슨을 항상 꼽아왔고 그 유명한 월든의 헨리 네. 데이비스 소로도 랄프 월도 에머슨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저도 정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게 표시해 놓고 표시된 부분 또 한번 보고 이럴 때 힘들거나 좀 답답하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이걸 막 완독을 막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용도로 제가 항상 옆에 끼고 있는 그런 책이죠. 제목 위에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보면서 제가 제 삶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거를 배우긴 하죠.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는데 뭐냐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는 그 일종의 형식이고 그거를 해내는 힘은 원래 내 안에 있었다. 이런 게 요즘 살면 살수록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랄프 월도 에머슨도 이 책에서 얘기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뭐 제가 주로 강의에서 표현하는 남들이 좋다는 거, 세상이 또는 이 자본주의가 거대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육의 일환으로 아니면 또 어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미디어 광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신뢰인데 저는 핵심은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나냐부터도 일단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34년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내 안에 있는 이걸 찾아내서 이제 믿는 과정까지 오늘 한번 네. 저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 못대님이 구명아님, 존경합니다. 저는 이제 40이 된 직장인입니다. 투자 실수로 모든 걸 잃고 빚까지 생겨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는 떠나고 죽을 생각을 하다가 하고 만다 영상을 보고 다시 살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한마디만 해주시면 다시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신뢰 안에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운명에 맞서 싸워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론 못대님. 우리가 어쩌면 투자에 실패하고 결혼할 약속한 여자분이 떠나고 그런 어떤 제가 교통사고 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운명에 져서 달아나서는 안 되고요. 운명에 맞서 싸우라라고 이 에머슨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처음에는 이 인간의 의지와 운명이 거의 5대5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뭐 운명은 어쩔 수 없다는 건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뒤에 가서 그 운명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맞서 싸워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교통사고 이후에 어쩌면 운명과 싸워서 지금의 작가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위기와 시련, 고통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거를 힘들다,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러고 달아날수록 이 세상은 힘들어지고 더 피폐해지고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맞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 신뢰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론 못대님 일단은 내가 이런 운명인데 그 운명을 싸워서 이겨주마. 그게 이 지금까지 모든 말론 못대님이 겪으신 그거를 이겨내고 어쩌면 삶을 완성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 한번 자기를 이제 믿는 힘을 가지시고 지금 그런 운명이 닥쳐온 거잖아요.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작가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그냥 한마디만 거들자면 말론 못대님이 이제 4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일어난 일들이 다 말론 못대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저는 우연은 없다. 갑자기 어느 날 우연으로 행운으로 부자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말론 못된님에게 필요해서 일어난 일이다. 가치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투자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지 마시고요. 결혼을 약속했던 분이 떠나신 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치 평가를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돌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잘 되려고 이렇게 풀리려고 그때는 그렇게 그게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고 가치 평가를 그때 해보십시오. 지금 성공이다 실패다 가치 평가는 즉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치 평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래 이 말론 못된님 말고도 아마 지금 그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자기 신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의 뒤에 그 해제를 쓰신 분이 그 안네 프랑크의 글을 여기 실어 놓으셨어요. 이때 안네 프랑크가 이 글을 썼을 때가 나치들한테 쫓기면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리고 잡혀가기만 하면 당연히 죽는다는 그런 불안감과 무서움, 두려움 속에서 쫓겨서 도피하다가 어느 한 상황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이 햇빛과 구름 없는 하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을까? 겁먹고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약은 밖으로 나가서 어디 조용한 곳을 찾아가 혼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곳에서 하늘, 자연,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외로운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박함에 비로소 눈뜰 것이다. 이런 것이 있는 한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모든 슬픔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자연은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넘쳐 흐르는 행복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넘쳐 흐르는 행복의 느낌을 제가 그 재수할 때 우리 집에 재산이 정확하게 이제 빵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집 전체의 재산이요? 예, 빚을 지고 있다가 네. 진짜 빵원이 됐어요. 이제 그 호프집을 했었는데 그 호프집에서 보증금을 빼갖고 네. 빚을 갖고 내니까 빵원이 됐고 어머님 지인분이 이제 건물 앞에 조그마한 식당 문 닫아놓은 식당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라도 살래 뭐 이렇게 가게 하면서 거기를 무상으로 빌려주시고 돈을 벌면 월세를 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빵원으로 넘겨가면서 그 제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행복의 나라라는 노래가 있죠. 거기에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제가 이 가사 한 줄에 제가 그 페인트 칠을 하다가 그 노래 가사가 계속 제 가슴에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그리고 나는 살겠다가 아니고 나는 살겠소, 이 랄프 월도 에머슨의 의지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할 텐데 저는 그 한 줄이 그때의 저를 살렸고 지탱해줬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안네 프랑크의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와닿았고, 이 안네 프랑크가 마지막에 이 넘쳐흐르는 행복한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때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본주의가 너무 많이 가져야, 또는 어떤 이런 거가 있어야, 이런 거가 없으면 마치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고 이런데, 사실 태양만 비친다면, 그래서 이 예술의 위대함, 진짜 저는 그 한 줄로 거의 재수, 삼수, 대학 시절을 그 노래 한 줄로 버티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 내용이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제목이 이제 자기 신뢰잖아요. 자기와 신뢰인데 먼저 자기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는 이 시스템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건 돈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돈이 돌아가려면 돈을 써야 됩니다. 소비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제일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생산자로서의 경험은 거의 없고 거의 99%의 사람들이 소비자로서 평생 살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나, 그리고 나의 인생, 나의 삶,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럼 내가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지? 성공했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떤 척도들이 보통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좋은 차, 어디 사는지, 좋은 집, 집값이 얼마고, 이제 정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뭔가 뭐 좋은 것들, 이렇게 뭔가 소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작가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30대 초반에 제가 소비를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집도 없었고, 뭐 집이 어디에 있냐가 아니라 집이 없었고, 뭐 아까 차, 뭐 옷, 뭐 이런 것들, 그 외의 것들,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다 있거든요. 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행복했냐, 지금이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때 30대 초반의 저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이 행복했어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갈리냐면요. 저한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시간을 내가 내 의지로 쓸 수 있다는 것. 네. 예, 그게 사실 가장 크거든요. 네. 그 시절에는 시간을 제가 제 의지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작가님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이거 누가 저보고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는 뭔가 바로 아침에 출근 안 하고 오늘 아침에는 좀 한강 걷고 뛰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늘 오전 시간은 이런 것들 온전히 나의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나는 그래도 정말 이걸로 인해서 행복감과 감사함과 성공했음을 제 스스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자기 신뢰에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자본주의에서 그런 항목들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보지 마시고요. 사실 그거 다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몇 개월 좋거든요. 예, 몇 개월 좋고 좋은 동네 살면 어디 가서 뭐 어디 산다고 말할 때 조금 어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신발 벗고 들어와서 씻고 뭐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아요. 예. 뭐 사서 좋은 거 몇 개월 뒤면 무감각해지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도파민에 또 적응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평생 계속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거는 시간이죠. 예. 시간.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자기 신뢰 초반에 천재 얘기를 합니다. 천재는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을 천재라고 한다. 그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을 믿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내 안의 천재를 우리는 여러분 진짜 다 천재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상 작가가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재로 태어났는데, 제가 말로못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위로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제가 오늘 이 책이 지금 2월에 정말 잘 선정됐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지금 이제 경기도 어려워지고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갔다고 하고 다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근데 진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저도 우리가 그 뭐 마쓰시다고노스케의 위기를 기회로 뭐 이런 책이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진짜 천재성이 있고 내 안에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나 천재, 왜냐면 천재 나를 발견하면 그러면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죠? 우와 천재인 내가 이 안에 있다니, 그러면 나를 믿을 텐데 그게 뭔가 분위기가 좋고 적당히 잘 살고 그런 때에는 절대 이 천재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 뇌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천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얘기 있죠. 내가 추락하기 전에는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락해 하다 보면 우리는 추락해 보면 인간은 손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는데 그때 날개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마지막 날개의 마지막은 또 날자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그러니까 박제가 된 천재는 결국 추락해 보면 날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 그냥 뻔하다 뭐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2025년에 지금 나라도 어수선하고 경기가 어렵지만 가장 먼저 나에 대한 그 나를 들여다보고 나에 대한 천재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일단 우리 모두는 천재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재로 태어났어요. 어떤 천재냐면 천재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에디슨, 뭐 뉴턴, 막 아인슈타인 이런 천재가 아니에요. 에머슨이 얘기하는 천재는 여러분 뭐냐면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고 엄마는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새끼들이 그 모래를 헤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360도 아무 도로에나 갈 수 있죠, 사실.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근데 절대 다른 곳 쳐다보지도 않죠. 바다로만 갑니다. 그걸 천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 마땅한 방법을 이미 안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사실은 그 천재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바다거북이 바다로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뭐 돈이 많은 게 좋다 이런 거에 세뇌 안 당했으면 그냥 내가 마땅히 가야 될 내 삶 자체로서의 아마 잘 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돈 많은 게 좋은 거야, 권력이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고통은 없어야 돼, 자꾸 이런 걸로 우리 눈을 감각을 덮어버리다 보니까 모래를 뚫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일단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다른 뭔가가 막 저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우리는 우르르 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걸 찾아보기도 전에 그냥 휘둘려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압니다,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 에머슨이 얘기하는 거는 이 자기 신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또. 뭐 막연하게 압니다. 내가 지금 뭔가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를 들여다보기 싫어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찾는 것조차도 뭔가 질문을 던지고 혼자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좀 힘들어해요. 근데 그 순간을 가지셔야 되고 결국은 이 에머슨과 에머슨의 제자 이 소로의 이 두 책은 저는 가장 큰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핵심 화두는 또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천재성을 찾아야 되는데 또 한 번 얘기지만 천재 어떤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천재 그것도 우리가 세뇌당한 거예요. 마땅히 우리 안에 있는 거 있어요. 그거만 찾아내시면 되거든요. 그거만 찾아내시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진짜 태양만 비춰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찾으면 그러면 진짜 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당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그것이 그대로 진실이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천재의 행동이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쩍거리며 지나가는 빗줄기를 발견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각 개인에게는 현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빛보다 자기 마음속에서 샘솟는 한 줄기 빛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각을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인간 내부에 깃든 힘은 본래 새롭다. 그 새로움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상하지 못하는데 직접 뭔가를 해보아야만 비로소 자기 능력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결국 자기는 뭔가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한 말은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서 뭔가 한 줄기 반짝이는 무언가 생각이 나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나도 그거는 내가 뭐 아무것도 뭐 쥐뿔도 없는 내가 한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직접 뭔가를 해보아야만 비로소 자기 능력을 알게 된다. 아까 작가님께서 절벽에 떨어질 때 그때 살려고 날갯짓을 해보는데 그때 나한테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랑 일맥상통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게 의미하는 거를 제 버전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뭔가를 해봐야겠죠. 근데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생각이 정말 계속 생각만 한다는 거죠. 왜 생각만 하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 플랜 A를 세우고 플랜 A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세우고 플랜 B가 안 되면 또 플랜 C 어떻게 하지? 그럼 플랜 A를 하기 위한 또 세부 계획은 뭐가 있고 또 플랜 B를 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뭐가 있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그 과정에서 걸리는 게 나와요. 현재 시점에서. 왜냐하면 아직 안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즉 계속 나가면서 100m, 그럼 헤드라이트가 100m 비추죠. 또 100m, 그럼 또 100m를 비춥니다. 그러면 계속 나가면서 보이는 게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알아가고 아 여긴 이렇구나, 여긴 이렇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계속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 분명히 모르는 게 나오고 걸리는 게 나오고 그렇단 말이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그 언젠가가 5년, 10년 전에도 언젠가였는데 지금 2025년 2월에도 언젠가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 이거는 최명기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ADHD다. 성인 ADHD. 전형적인 증상이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ADHD다. 근데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고 대신에 생각은 하고 그냥 생각했으면 일단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해보는 거. 그냥 정확한 저의 느낌으로는 그냥 해보는 것. 생각을 했으면 됐어요. 거기에서 생각에 이게 아니라 그냥 해보는 거. 이게 저는 실행이라고 우리가 맨날 실천을 하자. 실행력을 갖추자. 그게 실행력이고 실천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랄프 월도 에머슨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구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자기 신뢰를 위해서 신뢰 이전에 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나를 찾기 위해서 생각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에머슨의 제자 소로는 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런 날에 나는 밤사이에 옥수수처럼 무럭무럭 자랐다. 정말이지 이런 시간들은 손으로 하는 그 어떤 일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다. 그런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공제되는 시간들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할당된 생명의 시간을 초과해서 주어진 특별수단과도 같은 것이었다. 뭐 이런 날이 무슨 날인가 뒤에 나옵니다. 나는 동양 사람들이 일을 포기하고 명상에 잠기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 월든의 숲속, 호숫가의 숲속에서 책을 읽다가 책도 읽지 못하고 어떤 생각의 순간이 찾아와서 혼자 깊게 생각을 한 후에 뭔가 자기가 옥수수처럼 무럭무럭 자라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에머슨도 이 생각의 높이를 우리가 계속 생각의 높이를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의 높이를 높여야 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올랐던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계신데 맞아요. 그분이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에베레스트 산에 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고 정복할 것이다. 왜냐면 너는 산이기 때문에 여기 가만히 있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지 않고 8,894m인가 넌 여기서 그대로 늘 있지 않느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실패했지만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해서 너를 정복해주마. 그래서 2년인가 3년 뒤에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가서 말한 대로 이 월든에서 소로가 얘기한 것처럼 옥수수처럼 무럭무럭 생각의 높이가 자란 거죠. 생각의 높이가 자라서 결국은 그 세계에서 최고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식물, 동물들은 어떤 주어진 그 단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단계이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 생각이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독서를 통해서 저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현 시점이 이 정도다라고 인정하면 얼른 난 요 정도구나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실패했다면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처럼 에베레스트 산이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한테 딱 선언을 하세요. 그래, 내가 지금은 졌지만 너는 지금 그 수준일 거다. 늘 너의 그 고통의 수준은.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해서 너를 이겨주마.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독서를 통해서 정말 옥수수처럼, 옥수수 여러분 키워보시면 하룻밤 자고 나면 막 이만큼씩 자랍니다. 우리 인간도 아까 퀀텀 점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몸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핵을 전자로 도는 그 전자가 퀀텀 점프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의 성장도 여러분, 책을 몇 권 읽었다 해서 서서히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몸무게도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생각도 꽤 오랫동안 우리가 비슷합니다. 책을 50권, 100권 읽었는데 왜 저는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다가 여러분 쾅 성장합니다. 쾅! 우리의 생각이 자라는 것도 쾅 성장하니까. 근데 그 쾅 성장하기 이전에 우리는 꼭 어떤 핑계가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고 하고 만다도 이제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7번, 8번 봤는데도 내가 별로 안 보. 그 의심이 드는 순간이 여러분 진짜 그게 자기가 점프하기 직전에,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책도 노력도 어떤 우리가 피아노를 배운다 뭐 이럴 때도 항상 그 실력이 쾅 점프하기 전에 늘 우리에게는 그 도마뱀의 뇌라는 게 속닥거리죠. 그렇죠. 너 이거 계속 해봐야 돈만 낭비야 뭐.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의심의 순간이 찾아오고 그러면 아, 내가 발전하기 직전이구나. 쾅 하고 점프하기 직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를 악물고 그때 책을 좀 더 읽으시면 바로 쾅 점프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천재성을 발견하는 거고, 그런 이겨내는 그 순간을 자꾸 그 만나시다 보면, 저는 이 자기신뢰라는 제목을 딱 보면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자주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독서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는 일이 당연히 잘 될 거라는 신뢰가 생겼어요. 물론 이게 뭐 실패 없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시련과 고통, 실패가 있겠지만 나는 당연히 그걸 겪고 넘을 수 있는 힘도 있고, 결국은 실패하고 뭐 시련을 겪겠지만 결국에 이거의 엔딩은 당연히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독서를 어느 정도 한 어느 때부터 저는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기 신뢰라는 제목을 보면서, 명언아, 너는 자기 신뢰를 얼마만큼 하느냐. 저는 이제 이 책을 딱 펼치기 전에.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신뢰하게 됐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 이후에 독서를 쭉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메밀국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책도 저도 처음에 쓴 책은 잘 안 팔렸습니다. 근데 나는 책을 계속 쓸 것이고 결국은 내 책이 어느 순간에는 잘 팔릴 거다, 잘 될 거다라는 그 확신이 확 생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또 독서의 힘이고, 그 확신이 생긴다는 게 내 안의 천재성을 발견한 순간이고, 그 단계까지만 오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태양만 비춰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돈, 명예, 권력 안 가져도 독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자기 신뢰, 자기 확신에 대한 그 확신은 독서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서 더욱 탄탄하고 실패 없고 배신 없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게 바로 독서기 때문에 우리가 목 놓아 부러진습니다. 우리 하대님과 제가. 네. 방금 고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이 시스템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할까? 수능을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죠. 그래야 시스템이 잘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수능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린치핀이고 랄프 waldo 에머슨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저와 작가님도 그런 생각으로 그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일 텐데요. 이게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19세기 미국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19세기에 미국에서 살았던 랄프 waldo 에머슨이 자기신뢰라는 이 책을 낸 이유가, 자기신뢰가 다들 안 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책을 쓴 거거든요. 내가 왜 나는 나를 못 믿지, 자기신뢰가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까 포유류의 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뇌 중간쯤에 있는 변형계입니다. 변형계가 감정을 담당하니까 인간은 AI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그 중에서도 편도체죠. 아믹달라라고 하는 이 편도체가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 존재라고 부른 동물과 비교되는, 그게 이제 우리는 심피질이 발달돼 있거든요. 가장 바깥에
앞에 있는 피질입니다. 심피질. 거기랑 결국에는 이 편도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포유류의 뇌 중에 하나인 편도체랑.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뭘 하든 결국 이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감정의 영향 때문에 우리 변형계는 가장 최우선 목표가 생존입니다.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거 말고 어제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내일도 살겠구나. 그래서 그걸 못하게 두려움을 계속 띄우는 거예요. 두려움을 띄웁니다, 실제로. 편도체에서 두려움을 계속 우리 전전두피질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움츠러들고 망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리고 작게 망했어. 그 다음에 더 크게 망하는 거 아니야? 한 번 안 됐는데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계속 관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신뢰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어렵고 19세기 미국 동부에 살았던 에머슨도 그게 어려우니까 자기 신뢰를 합시다라고 이 책을 썼고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에머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올바른 어른이 되려면 수능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능은 눈먼 사람의 허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인간에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정말 관통하는 메시지가 인간은 인간의 욕구들 중에 정말 많은 욕구들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그리고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그 욕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회적으로 또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는 이 커뮤니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게 처참하게 짓밟혔을 때 내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느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다른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요. 그 부분이 가장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강한 욕구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인정은 받고 싶은데 수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안 하던 짓을 할 수가 없고 안 가져본 걸 가지고 싶다면 내가 안 가져본 삶을 가지고 싶다면 안 해본 걸 해야 되거든요. 안 해본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는 이미 수능이 되어버려서 사회 시스템에서 남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직장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 안정적으로 해라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 하다 보면 당연히 안 바뀌죠. 그런데 어쨌든 인정은 받고 싶어요.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허세. 에머슨이 허세라고 얘기를 대놓고 하거든요. 그 허세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또 자본주의 시스템이 뭐 명품이라든지 각종 좋은 호텔, 리조트, 좋은 여행 뭐 이런 것들 선보이잖아요. 그걸 소유하고 그걸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옛날에 마치 조선시대에 비단 옷을 입으면 양반이고 그 옷을 입지 못하면 천민이고 그런 걸로 구분이 됐듯이 뭔가 이제 그런 물건들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정말 잘 시스템에서 잘 이용하는 거고 우리는 소비자로서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그냥 계속 소비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장담컨대 지금의 오늘과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책에 아까 운명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진짜 운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용기를 가지고 운명에 맞서는 것이다. 인간은 운명을 운명으로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4쪽 자연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무서운 것은 의지다. 우리는 이 의지라는 거를 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내 안에 과연 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의지 얘기하니까 제가 술을 가장 오래 안 먹은 게 한 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가장 오랜 기간 안 먹은. 저는 이제 담배는 안 피는데 술을 좀 좋아합니다. 많이 마시지 않는데 자주 마셔요. 술자리 좋아하고. 근데 작년에 올해 작가상을 받았잖아요. 와, 이 부담감이 저는 괜찮을 거야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이런 걸 좀 알았습니다. 아, 이거를 뭔가 내 에너지 또는 내 노력, 의지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평생 끊겠다는 건 아닙니다. 책을 다 쓸 때까지, 그러니까 첫자 탁 쓸 때부터 다 쓸 때까지 술을 마시지 말자 해서 지금 2달째 술을 안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로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진짜 힘들어지면 책을 쓰는 게 주 우선 아니냐. 그래서 캔맥주 한두 개는 음료수다. 뭐 술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처음에 확고한 의지를 빡 가지니까 심지어 이 의지라는 게 얼마나 강한 힘을 주냐면 제가 주로 그 루틴이 딱 있거든요. 술 먹고 싶어질 때가. 심지어 제 아내가 알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강의를 3개 하고 온 날. 이런 날은 제 아내가 죽어도 못 말립니다. 다음날 꼭두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캔맥주 한두 개는 먹어야 돼요. 그 뭔가 지쳐있고 이거를 제 생각에도 난 캔맥주 한두 개 안 먹으면 난 못 자. 잘. 이런 게 이제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 3개 하고 한 8시간 운전하고. 근데 그런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는 제가 이제 술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운전 8시간 하고 강의 3개 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캔맥주를 준비해놨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날은 내가 당연히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안 먹겠다 했더니 제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먹고 싶은데 참았던 게 아니에요. 그 초반에 그 제가 가졌던 의지가 정말 내가 이게 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먹으니까 이게 몇 달 동안 왜 담배 끊고 이런 분들 저도 담배 끊어봤지만 하루하루가 뭐 난 15일 됐어 16일 됐어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겪어봤는데 제가 이번에 뭐 제가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의지를 딱 가지고 실행하고 진짜 참는 게 아니라 지금 2달째 사실은 거의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의 의지는 제가 이 에머슨의 책을 읽다가 자연 중에 가장 진지하고 무서운 것은 의지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지를 조금씩 사용해 보시면 정말 의지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이게 그렇죠. 그게 놀랍더라고요. 저를 참게 해주는 의지가 아니라 아예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 의지도 있다는 게 제가 이 세계의 의지가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에머슨이 자연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무서운 것은 의지다. 과연 인간이 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의지의 크기, 세기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제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더 큰 의지를 꺼내보고 싶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물씬 듭니다. 너무너무나 공감하고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면 빅터 프랭클 본인도 의사잖아요. 네네. 의사인데 유대인이고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수용소들을 돌면서 생존자죠. 네. 생존자.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학도로서 의학 공부를 배웠던 모든 교과서들은 다 폐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인간이 영하 몇 도 이상에 얼마 정도 노출되면 동사하고 인간이 또 며칠 잠을 못 자면 무조건 사망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수용소에서 그보다 더한 환경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었고 심지어 건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때 이제 그걸 저도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빅터 프랭클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 잠기가 밝고 잠자는데 엄청 예민해서 무슨 빛이나 소리나 이런 게 들어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아예 평생 그렇게 자기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정말 씻지도 못한 채로 베개 없어서 자기가 하루 종일 신었던 그 신발을 다 베고 공간이 좁으니까 서로 겹쳐져서 자요. 그럼 코 고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고 그 흙 묻은 그 신발을 베고 겹쳐서 자는데 자기가 꿀잠을 자더라.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거 정말 많았고요. 제가 파이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저는 아예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주가 아니고 그냥 술을 안 마시는 원래, 사람. 근데 그런 이유도 술을 마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술에 강한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저녁 시간을 제가 활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술이 약해서 그 다음 날에도 숙취로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술을 안 마시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으로 산 지 정말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온 그 본인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의학 교과서들 다 폐기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은 이러면 죽는다, 음식을 얼마간 못 먹으면 죽고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예를 들어 양치를 수용소에서 양치 못 하거든요. 양치를 얼마 이상 안 하면 뭐 어떻게 건강이 어떻게 되고 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살아야겠다. 나는 산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그 얘기를 했어요. 상상을 계속 했거든요. 자기가 복귀해서 의대 강의실에 복귀해서 학생들 앞에서 연단해서 강의하는 자기 모습을 수용소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자기의 모습을 정말 생생히 상상했대요. 흙 묻은 신발을 베고 다른 사람들하고 포개져서 자는 그 수용소에서 그걸 상상했답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는 산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도 영화에서 맨몸으로 고문을 당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겠죠. 간절함과 의지는 같은 의미일까요 하시는데 뭐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간절함은 좀 뭔가 마음의 간절함 같고 의지는 행동이 동반된 그런 뭔가 좀 더 행동이 동반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바라다 보면 의지가 생기고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핵심은 간절함만 가지고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해야 하고 결국 이제 자기 신뢰에서 뒷부분으로 가면 아까 말한 공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이제 사랑과 희생으로 이제 끝나죠, 이 책이. 네. 근데 이제 사랑과 희생 한 다음에 더 마지막에 뭐가 따라오냐면 희생에는 더 큰 보상이 따른다. 이 책이 거의 146쪽인가 그래요. 제가 네, 가진 네. 책이. 근데 거의 마지막에 이러한 희생에 더 순수한 명예와 더 큰 힘이 보상으로 돌아온다. 근데 이 희생이 저는 그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게 자기를 믿으니까 희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희생이라는 용기는요, 여러분, 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을 때 희생이 가능한 거지, 내가 나를 못 믿으면 희생도 못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 희생해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강한 의지와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에머슨의 자기 신뢰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힘,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천재성을 146쪽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큰 힘이 되고 자기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쉽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하루 이게 쉽지가 않고, 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의지를 다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행동으로 해 나가다 보면 성과가 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안 보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특히나 중간에 실패를 겪는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 거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나폴레옹 힐이 이 말을 하거든요.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거의 성공인데 그걸 숫자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근데 숫자로 못 보잖아요. 네. 근데 숫자로 볼 수 있다면 지금 99.7% 네.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전히 상태값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패란 말이죠. 네, 뭐가 네, 네. 성공은 100이 딱 돼야 성공이다 이거라고 네, 네. 한다면, 그러면 99.7인데 나는 그걸 모르고 여기에서 멈출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접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네. 그래서 실패를 성공이 정말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여겨라 네. 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치평가를 지금 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중장기 목표를 잡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됐다, 그럼 실패다라고 가치 판단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 목표가 중장기로 잡으셨으면 가치평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패 같아 보여도 실패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머슨의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린치핀에도 네네. 세스 고딘도 이걸 갖다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되자, 시골에서 막 올라온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네.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젊은이들은 처음 시도해서 실패하면 낙담한다. 젊은 상인이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한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젊은이가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1년 이내에 보스턴이나 뉴욕의 대도시에 취직하지 못해 낙담한 채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도 친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유햄프셔나 버몬트 출신의 신체 단단한 청년이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운송일을 하고 농사짓고 장사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넓은 면적의 땅을 사들인다면 그는 도시의 이념 같은 100명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네. 그는 전문직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기 인생을 뒤로 미루지 않았고 시대와 나란히 걸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성실히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한 번의 기회만이 아니라 100번의 기회가 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줘요. 네. 물론 미국이니까 이제 대도시는 보스턴, 뉴욕에 비교를 했고 시골은 뉴햄프셔, 버몬트로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 역시 마치 이렇게 이루고 싶은데 나의 행동이나 마인드는 온실 속의 화초 또는 금수저여서 이렇게 귀하게 자라서 나는 별다른 거 안 해도 그냥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진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정말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서 여기에서 정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어떻게 네. 살아갈 것 같은지 한번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실패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목동에서 고깃집 할 때 여자 연예인분들 축구하는 프로그램 있죠. 골대녀라고. 네. 거기 서문탁 팀이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 팀의 감독님이 그 북한 출신 정대세 네, 선수. 네. 근데 이제 서문탁 팀이 자주 왔었는데 한 번 왔는데 막 울상이 돼서 온 거예요. 그 다음 회에 그 녹화된 걸 봤더니
그랬더니 신생팀한테 정말 거의 이기는 거였는데 실력 차이는 거의 막판에 한 골을 먹어갖고 1대0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문탁팀의 어린 친구들은 한 8명 정도 와서 고기를 시켜놓고 고기도 굽지도 않고 한 4명은 울고 있고 그게 이제 진 게 실패한 게 막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고기도 못 굽고 있어서 제가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어요. 그러느라고 거기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대세 감독이 좀 늦게 왔어요. 이제 다 침울해 있고 막 울고 있고 이러니까 앉으시면서 이제 그 팀원들을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저는 평생 축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축구를 해보니까 축구의 세계에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기거나 이랬더니 그 울던 친구들이 지거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대세 감독님이 이기거나 배우거나 이래요. 내가 여름이었거든요. 반팔로 고기 굽고 있는데 정말 제 팔에 닭살이 닭이 됐어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수치로 그냥 보면 99.9지 그걸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단어나 말에 지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단어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거나 배우거나지. 그래 실패하고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거나 배우거나 합니다, 여러분. 절대 지거나 실패, 그래서 도망간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 배우는 순간이 또 얼마나 재밌고 지나보면 야 그때 안 졌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을까. 맞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기거나 배우거나 이기거나 지거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순간이고 그 배우는 순간에 아까 월든에서 읽어드렸던 옥수수처럼 자라나는 시간이고 이거를 알고 나면 물론 당연히 인간은 진 순간에 쓰라리죠. 근데 여러분 쓰라리지만 그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금방 또 그래 내가 이거를 통해서 졌지만 이제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되면 바로 전환이 됩니다. 똑같이 윤여정 선생님이 아카데미상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수상소감 찾아보시면 내가 이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아마 대기실 가서 한 2-30분 기분 좋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두 아이의 엄마이자 배우 윤여정의 그 일상생활이 행복하려고 그때 행복을 느끼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졌을 때의 쓰라림, 뭔가 이뤘을 때의 기쁨, 이거는 사실 길지 않아요. 우리는 그 과정을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되고, 아, 그 과정이 정말 인생이구나. 아, 요런 거를 한번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얼마든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는 요 과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느낄까. 그러니까 진 거에 대해서 조금만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려고 이제 마음을 딱 전환하는 순간, 그래, 분석하게 되고, 다시 또 우리 그래, 다음 시합에는 우리 오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순간 다시 의지와 의욕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실패 지는 거는 영원히 실패, 영원히 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르시아 장군 때 얻었던 에너지 또 다르고 네. 자기 신뢰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다르고 우리 하고 만다는 우리는 좀 이렇게 뭔가 이 에너자이저틱하게 네,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우리 코너 제목이 하고 만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의지로 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달 한 번씩 찾아보고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한 번이지만 또 이 책을 한번 다음 만날 때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2배, 3배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고 만다를 외치는 그날까지 우리 하고 만다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하고 만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하고 만다 외치면서 2월에 하고 만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